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2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요. 이 법은 보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니까 또 일반인들이면 또 뭐 색다르고 뭐 생소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가 2002년 11월 1일 날짜 말씀해놨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분석을 한다 했을 경우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당의 건물의 건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 이런 권리들이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설정되었다. 그러면요, 그 상가 임차인들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이 법 시행 전에 건저당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위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상가 임차인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뭐 건물의 인도를 받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 임차인들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 보실 때는 경매정보지를 보심에 있어가지고는 상가 건물이다 했을 경우는 2002년 11월 1일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2002년 11월 1일 월드컵 할 때잖아요. 그죠? 11월 1일부로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됐다. 이것도 한번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말이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이 뭡니까? 상가 임차인들인데 요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게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1일 근데 이전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거 시행해서 말자. 그런데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2002년 11월 1일을 기점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A라는 이 상가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제가 대학 요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건물 자체를 본인이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더라 이렇게 나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 뭐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때로는 이 임차인 A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주택이랑 똑같아요. 주택이랑. 단지 시행 시점이 언제? 2002년 언제입니까? 11월 1일이다. 2002년 11월 1일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조금씩 신경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제가 판서해드리는 내용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쭉 해가지고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보시니까 보증금 등을 정액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정액률은 몇 프로 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그러니까 5% 나옵니다. 원래 보증금액에 또 1년 기간 끝난 다음에 이건 몇 프로?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주택은 14%, 상가는 몇 프로? 15% 이렇게 나갑니다. 또 보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거든요. 주택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끝난 다음에 집주인이 막 보증금을 막 100% 올려가지고 니 나하고 계약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뭐 하소연 못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1년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나하고 다시 계약 갱신하려면 보증금액을 정액하자면 정액률은 몇 프로? 12% 여기 딱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는 주택은 없다. 상가는 있다. 또 임대차 기간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 기간이 몇 년이더라? 이게 2년이더라. 상가는 1년이더라.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또 보시니까 보증금액이 있어요. 보증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어요. 1억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일지라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증금액 한도는 없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액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 소재하는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어쨌든
2억 4천만 원 초과하면은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에 어떤 옵션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차임 월세라면은 월세 있잖아요. 월세를 안 낸다 이게지. 월세를 지체했을 경우는 요때 보니까 차임은 주택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월세를 지체하면은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다 계약 해지 니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몇 회, 그러니까 이게 3번을 월세를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안 내는 게 아니고 이번 달은 내고 다음 달 안 내고 다다음 달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토탈 3번 이상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있어서 갱신 기간이 이런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또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했을 경우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상가 임대인은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니 좀 나가줄래? 주장 못합니다. 주택지란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난 나갈래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갈래 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그러한 주장을 집주인이 통보받은 때로부터 주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상가는 몇 개월? 이것도 이제 3개월입니다. 그것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다 이제 주택이든 상가든 전부 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옵션 조건이 뭐더라?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된다. 요거든 끝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택과 상가에 있어 가지고 요걸 좀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는 주택은 없다, 상가는 있다. 최저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이건 1년이다. 보증금 한도는 주택은 없다, 상가는 있다. 월세 지체는 2번 이상, 상가는 3번 이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하면 3개월, 이건 주택, 상가 똑같다는 거. 임차권 등기는 주택도 할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다. 근데 옵션이 뭐더라? 계약 기간이 땡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을 경우에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하시고, 계약갱신 청구에서 특히 이제 기간 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상가는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상가는 최저 얼마? 5년 동안 뭐다? 상가 임차인은, 왜냐면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보증금보다는 권리금은 더 세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막 권리금 주고 또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이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집주인이 나가. 그러면 이게 과연 그동안 투여됐던 시설비가 과연 어디서 회수하냐 말이지. 그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은 5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이 내용, 이걸 여러분들 천천히 정리하셔가지고 한 번씩 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이제 자료를 보시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제 1번에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적용 범위 해가지고, 지문 중간점 보시니까 서울특별시 2억 4천만 원 이하 수도권 정비교육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9천만 원이다. 근데 서울특별시는 제외랍니다. 이걸로 서울도 보면 이게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 포함됩니다. 자, 여기 과밀 억제 권역 하니까 이게 아마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적에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냐 이게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데 얼마 1,600만 원을 누구보다도 우선 면제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가지고 이게 최우선 면제. 그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액이 얼마? 1억 9천만 원 이하. 단 서울은 제외다. 서울은 어디 위에 2억 4천만 원 넘어간단 말이죠. 그 밑에 보시니까 광역시, 여기도 보면 군지역하고 인천광역시 제외되어 있죠. 군지역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밖에 지역 1억 4천만 원짜리로 내려가요. 근데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간다더라? 수도권 정비교육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보증금액이 1억 5천이 아닌 인천광역시 내 소재하는 상가가 경매됐다는 보증금 1억 9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액에 주택의 경우에서는 보증금액 한도가 없어. 그런데 상가는 뭐다? 보증금액에 한도가 있다. 이 한도가 뭐냐니까 지금 현재 자료 1번에 적용 범위에 나와 있는 2억 4천, 1억 9천, 1억 5천, 1억 4천이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입니다.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2억 4천 이게 뭐냐? 이것도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억 4천 이게 뭐냐? 이게 전세냐 월세냐 이거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세 보증금인데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아니면 만약에 월세다 이게. 월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요 보증금 요것만 보게 되면 월세는 안 따지고 보증금만 보게 되면 2억 4천만 원 범위 내기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계산을 해봐야 돼. 전세 같은 건 요 보증금 가지고 따지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산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뒤에 월세 신경 안 씁니다. 쓰지 마세요. 뭐만 가지고 가지니까 이 보증금 요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얘가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 없나 따지는데 상가는 그게 아니더라. 상가는 뒤에 월세가 따라오네. 그럼 요것도 꼬리를 따라와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니까 보증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얼마입니까? 200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게 월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게 전환하는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 방법이거든. 뭐다? 그러니까 보증금.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 조금 복잡하죠?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서울이네 하면은 2억 4천만 원 초과하면은 너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꽝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에서 200만 원에 100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 2억에, 이야, 이게 얼마죠, 이게? 2억 5천만 원이죠. 2억 5천만 원이면 서울시 내 하니까 얼마? 2억 4천만 원을 초과했다, 이거. 초과했으면은 너는 뭐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도장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꽝이요. 그럼 뭐다? 이 사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민법에 의한 일반 임대차에 의한 그냥 순수한 임차인이다. 채권입니다. 이러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 바뀐 상태에서 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잭소리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 제가 이쪽으로 오시니까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 뭐 12%다, 15%다, 있다, 1년이다, 뭐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의 범위 내인 자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서울 지역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다 그러면 2억 5천이라면 환산해버리니까 그럼 2억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다? 꽝입니다. 그럼 뭐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집주인이 야 이제 보증금 5천인데 보증금 1억에 한 400만 원 하자 했을 적에 이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뭐다? 이 서울 지역에 있어서 전체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환산해보니까 초과해버렸어. 초과하면 나는 뭐야? 꽝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4천만 원 돼야겠죠? 4천만 원에 200이면 여기 이제 4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5천이 아니고 2억 4천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서울 지역이다. 이야, 그때 가가지고 이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률이 몇 프로고 뭐 전세에서 월세로 환산할 때 얼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몇 년 동안 5년 동안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권리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 주택은 없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를 월세의 경우에 있어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니까 대항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항력도 이게 제가 강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법은 뭐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쪽으로 다 오셔가지고 요 날짜는 제가 일부러 안 지웁니다. 2002년 11월 1일 2002년 월드컵 할 때잖아요. 그죠? 2002년 11월 1일 땡땡땡입니다. 이 날짜 이후부터 어떤 법이 시행이 됐다는데 대항력 하니까요. 대항력 하니까 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하고 또 뭡니까? 주택의 인도잖아요. 그죠? 예. 주택은
주민 등록을 하고 또 뭡니까? 주택을 인도받아라. 근데 상가는 뭐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택이 아닌 이제 건물에 인도를 받으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은 뭐다? 이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건물들은 전부 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항이 갖춘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고 건물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 요것도 주택도 그 이 길이잖아요. 상가도 뭐다? 이 길부터. 요거 대항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 길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3번도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건 제가 조금 치우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 주택도 보니까 최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가 뭐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보다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 보시니까 이것도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 상가 보증금에 있어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또 전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 전체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웃되고 초과하진 그 범위 내면은 그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자료에 보시니까 서울특별시는 보니까 보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350만 원. 요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조금 더 까탈스러워. 밑에 보니까 또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하니까 뭐 보증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900만 원 이하인 자 얼마? 1,170만 원.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일부러 안 외웁니다. 너무 복잡해. 그럼 어떡하지? 요런 경우는 이런 상가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법 조문을 간단하게 찾아보자. 서울이 내가면 4,500이야, 1,350만 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이다. 보증금액 3,900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170이다. 뭐 다 적어드릴게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인 자 얼마? 900만 원. 또 이제 그 밖에 기타 지역이니까 보증금 2,500만 원 이하인 자 얼마? 750만 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안 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자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더라. 왜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500이다. 서울이다 말이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 3,900이다. 아니면 또 광역시 내 3,000만 원, 기타 지역 얼마? 보증금 2,500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순수한 전세 금액이 아닙니다. 자, 전세다. 전세면은 말 그대로 4,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월세, 상가 같은 거의가 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잖아요. 집주인데 월세 받아먹는 좀 맛으로 임차를 하지, 임대를 하지, 뭡니까, 전세 잘 안 넣거든요. 월세다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환산을 해야 돼. 어떻게? 월세의 경우가 있어가지고 월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있죠,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나가야 돼.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환산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지역이란 말이죠. 서울 지역이면은 보증금 아마 500짜리, 1000짜리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도 얼마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잡자 이거죠. 월세가 얼마지? 월세 월세 30만 원 잡자 이겁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분명히 서울 소재 상가를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4,500 이하인 자는 1,35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 2천만 원 요것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 1,350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떡하지 그러면? 2천에 30이네? 2천에 30이지 그러면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0만 원. 3천만 원 이게 얼마도? 이야, 이게 5천만 원 되어버리네? 예? 자, 환산하니까 5천만 원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보증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해보니까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같으면 2억 4천만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더라. 왜? 그러니까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이면 1350 받기 위해서는 4,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 500만 원 초과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건물의 임대료 받고, 다음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놔야 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경매가 된다. 이게 확정일자는 항상 경매입니다. 경매는 공매란 말이죠.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 저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경매가 되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때는 이 월세 30만 원 그때 계산 안 합니다. 안 하고 요 2천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전체 한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이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전세냐 월세냐. 전세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액이 2억 4천 초과하면 안 되고, 월세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요,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 2억 4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애시당초 그냥 아예 그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버려. 일반 임대차가 돼 버려. 민법에 의한. 또 두 번째,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보증금이 전세다. 이 말이 전세다 하면 전세 4,500만 원 이하이면 이 사람은 1,350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아닌 월세다 이랬을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월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환산한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가야지만 1,350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듯이 초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요 2천만 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순서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 요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밑에 4번을 보시니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우선 변제권 하니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지?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갖추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순수한 보증금액만 가지고는 최우선 변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환산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들어가면 보증금 4,500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지만 그때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근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뭘 전제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합니다. 그죠? 대항력을 전제해. 이거 주택임대차랑 똑같아. 그죠? 그럼 이 확정일자, 상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자.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제가 볼 적엔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2002년 11월 1일이니까 이 날짜 이후부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뭐 2003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A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를 받아버렸어요. 자,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 설정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건 낙찰자의 뭡니까? 이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됩니다. 인수사항이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항 이게 99년도 7월 24일부로 해서 막 개정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서 보면은 경매 참가하고자 하는 데는 경매 정보지하고 신분 등만 덜렁 들고 부동산 관할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소별 세대 열람 신청을 하면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걸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듯이 상가 건물에 보니까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사람 이런 경우 이제 집행관들이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하는데 이거 조사 내용도 사실상 믿을 바가 못 된단 말이죠, 그죠? 경매 정보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덜렁이 경매 투자한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감이 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처럼 말이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절차를 밟으면은 그 당의 경매 부동산에 전입돼 있는 세입자하고 전입 날짜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세대별 주소 열람 내역서에 해가지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는데 또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세무서 가가지고 나름대로 당의 부동산 상가 임차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하고 그 이름을 좀 주택처럼 열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언제입니까? 2005년 9월 달이네요. 그죠? 현재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거. 주택처럼 말이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 조항의 어떤 근거 법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특히 입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 했을 경우는 임차인들이 있다면은 이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불쑥 찾아가가지고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입찰 참여한다 했을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니까 제가 주민등록부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게 99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아마 그 이전에 이 법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참 주택에 대해서 입찰 참여할 적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임차인에 대한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확인해주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었어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그 양식에 의해서 일일이 다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매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이제 근거 법규로 해서 이게 99년도에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상가도 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보니까 근거 법규가 없어요.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법원 경매는 뭐다 이게. 이 참 슬픈 서글픈 현실인데요. 밥상에 밥 있고 반찬 있다 그러면은 반찬이 짜다 할지라도 군소리 말고 먹으라 해야지. 이게 법원 경매입니다. 바뀔 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몇 가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어떤 말씀이 길어집니다만은 이렇듯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매 물건에 보면 유치권이 때로는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에 떼놓고 나서 유치권 금액에 대한 정확한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표시해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나아가서 임차인이 있다 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조사는 뭐다? 집행관이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세 가지죠, 그죠?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요. 옛날 국법입니다.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말이죠.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 법정 가면 말이에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해가지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자를 입찰자들 다 열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그 열람 안 시켜줘. 왜 안 시켜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찰하기 전에 관공서 가서 부동산 관련된 공부 발급받고 또 뭡니까? 동사무소 가서 다 확인하고 취재 조사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어디에서 뭐에 의해서 한다. 경매 법정에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기일 당일날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괜히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막 열이 받네, 그죠? 자, 어쨌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략적으로 한 4가지만 말씀드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상가에 대해서는 단 뭐다 이것만 해결된다면은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5번에 보시니까 상가 임차인 분석 연습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실어놨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